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태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서울 스튜디오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일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연을 하고 있던 일본 가수가 갑자기 무대에서 퇴장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저렇게 신나게 공연을 하고 있죠. 네, 일본의 가수가 중국에서 지금 공연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조명이 꺼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긴가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참 이게 공연 중간에 일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자, 센터장님, 방금 본 화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글쎄요, 저희 보통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네.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뭐 체험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인기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저렇게 음악이 꺼지고 불이 꺼지고 하면서 취소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놀랍기도 한데요. 그게 계기가 된 게 역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일 간의 대만을 둘러싼 그 의견 차이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노래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이런 식으로 퇴장당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 영상이 사회관계망에 퍼지면서 사실 중국 내에서조차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자, 두 나라의 관계가 그야말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센터장님 최근 두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11월 7일 날 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관련된 발언을 중국 측에서 비판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비화됐다는 거죠. 양국 간의 문제가 국제 사회로 번지면서 유엔이나 혹은 다자 외교의 현장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혹은 자국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펼치는 그런 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본과 그 중국이 국민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라는 게 참 그 외교에서 중요한데 그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럼 상대방 국가를 가지 않고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 정부에 또 커다란 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양국 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모두 국제사회에서 큰 나라들이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평화와 안정, 번영 이런 데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갈등의 발단이 됐던 건 지난달 초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2014년 7월에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기에서 결정했어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국이 직접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침략을 받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아베 신조 정권 때인데 그때는 전혀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그러면 행사할 거지 할 수 있냐라고 사례를 좀 물어보니까 대만 유사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대만이 그러면은 좀 도와달라고 미국한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원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갔을 때 그런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을 할 수 있지 않냐. 중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같이 함께 대항해서 중국과 싸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우리하고 말하자면은 전쟁도 상정하고 있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일본 정부가 견제해왔던 입장하고 다르다 하는 거에서 거세게 항의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일 관계 정상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거를 표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고 반면에 또 일본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양측이 전혀 그 양측의 당사자 문제도 아니고 대만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문제이다. 또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얘기인데 이거를 넘었다 하는 거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 유사가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 번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만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뭐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걸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그 대만은 가입되지 않았어요. 71년도에 강제적으로 추방이 돼가고 그때까지의 지위를 전부 다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대체를 했거든요. 그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카이치 그 정권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 친대만파예요. 총리가 됐을 때 시진핑 주석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만의 총통을 비롯해서 대만 쪽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상당히 대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다카이치 총리도 아주 친한 파트너라는 대만을 표시할 정도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그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일본 유신회하고 공동 정권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 12월에 개정했던 안보 관련 그 세 가지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당겨서 내년도 중에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2022년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중국에 관해서 이건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란 말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다음에 문서를 개정할 땐 중국에 대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사전에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중국 측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붙은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즉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힘을 좀 실어주길 기대할 만한데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일본의 바람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일본의 총리와는 두 번 정상회담을 했어요. 올해 네. 초에 이시바 전 총리하고 워싱턴에서 했죠.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차이가 있는 게 금방 이건 대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미일 안보 조약이 미일 동맹의 핵심인데 미일 안보 조약의 제5조에 적용되는 대상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 지난 2월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다카이치 총리와 도쿄에서 열렸던 회담에는 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부담을 우리가 좀 줄여주겠다, 떠안겠다 하는 것을 그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환영해야 할 그런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실제로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이 기대했던 그 방향과는 좀 다른 것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그 정상회담 정상 통화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한 거가 아니냐, 전달한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일본보다 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 양측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기 마련입니다만 먼저 일단 눈에 띄는 타격을 입은 쪽은 일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관광업계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일본을 방문합니다만 네. 최근에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중국인이고 중국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돈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과 관련된 그 단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에 오는 중국인들이 줄었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있거든요. 또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몇 배 규모로 중국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전혀 피해가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끝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볼 것이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발언을 철회할 정도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정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 경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교류 혹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교류에까지 미치는 것이 결국 종래는 중일 간의 정부 간 관계에도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대강의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얘기의 물꼬를 조금 돌려볼까요? 사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든 여행은 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관광객 수요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그것이 기대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그렇죠. 저희도 한일 간에 그 관계가 나빴을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으니까 일본인들 다른 동남아를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중일 간의 과거에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센카쿠 열도를 일본 정부가 국유화했을 때 한 30% 정도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줄었거든요. 그때 중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왔었어요. 아마 이번에 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일본을 가지 않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일본을 유학하려고 했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옮기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뭐 동남아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혜택을 입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일본에 뭐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못 가니까 대신 러시아로 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좀 뭐랄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사실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거든요. 중국 관광객의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분명 우리 경제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센터장님,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실제로 늘고 있습니까? 저도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이 참 많다. 실제로 보면은 중국인들이 많고 예전에 비해서 좀 일본인들도 최근에 좀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인이 얼마 전에 뭐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또 중국인들 정말 많았다.
예전에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우리 다시 그 양국 간이 이제 그 비자를 좀 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마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올 때 비자가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 또 중국인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본다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에 눈을 뜨고 한국의 뭐 음식이든 아니면 문화든 노래든 영화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실제로 는 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센터장님, 이 방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갈등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중일 갈등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개최가 어렵고 내년 중에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센카쿠 문제가 있을 때 2년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또 역사 인식 문제로 악화됐을 경우에 때와도 두 해에 걸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거든요. 또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이런 양국 간의 문제가 삼국 간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중국은 우리한테도 일본한테도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나라의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영역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이 중재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중국과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소위 말해서 민주적인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일본, 혹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고 있는 한일 간의 그 관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 방금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